이런 더러운 집에서 이런 음식 먹기도 싫어. 구두약 냄새 밴 밥상이 역겨워. 아들이 밥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김치와 밥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국물이 벽에까지 튀었습니다. 73살 어머니가 무릎 꿇고 깨진 그릇을 줍자 아들이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30년간 구두수선으로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일주일 밤새워 만든 수제 구두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30년 된 작업화까지 함께 버렸습니다. 구두약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더럽다고 매일 모욕했죠.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이사장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무릎 꿇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밥상을 뒤엎고 어머니를 때린 아들이 끝내 무릎 꿇게 된 충격적인 사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흑백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장례식장 조문록이 보였습니다. 73살 복자의 거친 손이 펜을 쥐고 있었죠. 손톱 밑에는 30년간 지워지지 않은 구두약 자국이 까맣게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중에서도 55살 장민수의 큰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아니 여기 구두약 냄새가 왜 이렇게 나? 장례식장이 무슨 구두수선소야? 누가 이런 냄새나는 사람 들여보냈어? 장민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복자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복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낡은 작업화를 내려다봤습니다. 1994년 3월 15일 가게 개업일이 새겨진 30년 된 신발이었습니다. 밑창은 7번이나 갈았고 가죽은 13번이나 기웠지만 여전히 복자와 함께였습니다. 영정사진 아래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원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복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30년간 수천 켤레의 구두를 고쳤지만 사람의 마음은 고칠 수 없었어요. 오늘 법이 모든 걸 밝혀줄 겁니다. 장민수가 다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기 시장 구두 수선하는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 상속이라도 노리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그 말에 복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시켰죠. 조물록에 이름을 적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화면이 서서히 색을 되찾았고 3개월 전 새벽 4시에 안성 재래시장이 펼쳐졌습니다. 복자 구두수선이라는 간판 아래 한 여자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30년 된 작업화가 쓰레기통에 버려질지, 아들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릴지, 그리고 그 끝에서 법이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 말입니다. 복자는 가게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두약과 가죽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죠. 누군가에겐 역겨운 냄새였지만 복자에겐 30년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손으로 낡은 작업대를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바로 그때 가게 앞을 지나가던 취객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이 냄새 좀 어떻게 해봐.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복자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가슴 한구석이 더 무거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기라도 한 것처럼.
새벽 5시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배달 라이더 청년이었죠. 뒤축이 완전히 닳아 구멍이 난 운동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복자는 신발을 받아들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루 200km를 달리는 청년의 운동화는 석 달마다 이렇게 됐죠. 오늘 저녁까지는 완벽하게 고쳐드릴게요. 복자가 말하자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두 의사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새 신발 사면 5만 원인데 여기선 15,000원이면 되니까 살맛나요. 그 말에 복자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죠. 문득 며느리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39살 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월 2번씩 꼬박꼬박 구두를 맡기는 단골이었죠.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재판이 있다며 광택을 부탁했습니다. 복자님, 이 구두로 벌써 5년째네요. 님 덕분에 새 구두 살 돈 아꼈어요. 배 팀장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잖아요. 구두는 그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고 복자님은 그 갑옷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죠. 복자는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여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땅을 딛고 걷잖아요. 그 걸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제 일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사진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30년간 수선한 특별한 구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10년 된 구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의 운동화, 결혼식 날 신부의 순백의 하이힐까지. 저 사진들 다 추억이에요? 배 팀장이 물었고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싼 구두든 싼 구두든 다 똑같이 소중해요. 사람 발을 보호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순간 복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복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못 가요. 은하가 친구들 만난대요. 목소리에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죠. 괜찮으세요? 배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들도 바쁘니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 팀장은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죠. 혼자 남은 복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두약으로 까맣게 물든 손톱, 칼에 베인 흉터들,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죠. 이 손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발밑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 되자 그게 내 신념이었는데 복자의 독백이 빈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전 10시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15만 원짜리 명품 하이힐을 들고 들어왔죠. 복자는 구두를 받아들며 정성스럽게 살폈습니다. 뒤축이 완전히 닳아 있었고 굽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복자의 손가락이 다른 부분을 천천히 쓸어내렸죠. 30년 경험으로 단번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아침부터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기댔고 침이 튀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구두 수선이나 하는 할머니. 이거 당장 고쳐. 300만 원짜리야. 손님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복자는 침착하게 그의 구두를 살폈죠. 관리가 엉망이라 가죽이 갈라지고 형태가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복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은 걸려요. 구두나 꿰매는 천한 일주제에 일주일씩이나. 장민수는 침을 뱉듯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게를 울렸죠. 한편 백화점 명품관의 한 카페. 은하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샐러드와 커피가 우아했죠. 친구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은하의 손가락이 컵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은퇴하고 집에 계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구두수선소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낼 수 없었죠. 바로 그때 남편 도윤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는 짜증스럽게 받았죠. 이번 주말도 가야 해? 구두약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친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하는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복자의 가게로 돌아오면 오후 햇살이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반짝였죠. 대법원 판사의 10년 된 법복용 구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의 운동화, 심지어 대통령의 구두까지. 복자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먼지 한 점 없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작업화를 내려다봤습니다. 1994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죠. 밑창은 7번 갈았고 가죽은 13번 기웠습니다. 구두약이 스며들어 검게 변한 가죽은 세월의 흔적이었죠. 복자는 작업화를 벗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게. 순이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죠. 너 건물 두 채 있잖아. 왜 숨겨? 복자가 급히 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웠습니다. 복자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돈 있다고 알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봐. 그 순간 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닦아냈죠. 가게 안은 구두약 냄새로 가득했고 햇살은 먼지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복자는 다시 묵묵히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30년째 해온 일처럼. 주말 오후 2시 도윤과 은하가 복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복자는 며칠 전부터 이날을 기다렸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복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은하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손으로 코를 가리며 얼굴을 찌푸렸죠. 그리고 곧바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복자가 준비한 음식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 이 구두약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최미자도 거들었죠. 아이고, 이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남의 더러운 신발 만지는 일을 집에서까지 하시니 위생이 엉망이네. 미자는 복자의 작업실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구두수선 도구들이 정리된 선반, 가죽 조각들이 담긴 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작업화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특히 복자의 손을 보더니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 손톱 밑감한 거 좀 봐. 저런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은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었죠.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지? 나이도 73인데 언제까지 구두나 고칠 거야? 회사 사람들이 우리 엄마 구두 수선한다는 거 알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 말에 복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구두약이 묻은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어 한쪽에 치웠죠. 은하가 복자의 30년 된 작업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신발 좀 버리세요. 1994년이라니 30년이나 된 거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데 왜 아직도 신고 계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복자는 작업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죠.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의 설렘, 첫 손님을 맞던 날의 긴장감, 아들 학비를 마련하며 밤새 일하던 날들의 땀방울이 모두 스며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겐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은하와 미자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을 보며 은하가 속삭였죠. 구두약 냄새 때문에 입맛이 없어.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복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돌려 숨겼습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복자는 혼자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차가워진 갈비찜이 목에 걸렸지만 꾹꾹 삼켰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작업화를 비췄습니다. 복자는 그 신발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복자는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의 모욕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죠. 은하의 차가운 눈빛, 미자의 경멸 어린 표정, 그리고 아들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복자는 작업대 위에 놓인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가죽은 10년 전 특별히 구입한 것이었죠. 언젠가 며느리에게 직접 구두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복자는 가죽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촉감, 고급스러운 광택, 그리고 은은한 가죽 향기까지. 이런 가죽으로 만든 구두라면 은하도 기뻐할까요? 복자는 망설였습니다. 한 켤레를 만들려면 일주일은 꼬박 걸릴 것이고 밤을 새워가며 작업해야 했죠. 게다가 73살의 나이에 관절염까지 있는 손으로 정밀한 바느질을 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며느리의 마음을 얻고 싶었으니까요. 은하 발 사이즈가 235였지. 복자는 며느리의 발 모양을 떠올리며 종이에 도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이 높고 발가락이 길며 뒤꿈치가 좁은 은하의 발이었죠. 복자는 수십 년간 쌓은 경험으로 완벽한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배 팀장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복자가 펼쳐놓은 고급 가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복자님, 이건 엄청난 가죽이네요. 청담동에서도 이런 걸로 만든 구두는 200만 원은 받을 거예요. 복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선물이에요. 배 팀장이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며느리분이 고마워할까요? 복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자는 매일 밤 구두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밤에는 은하의 구두를 만들었죠. 가죽을 자르고 구멍을 뚫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이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을 찌를 때마다 복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나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죠. 사흘째 되는 날 순이 언니가 밤늦게 가게에 들렀습니다. 복자가 피가 묻은 천으로 손가락을 감고 있는 걸 보고 놀랐죠. 복자야, 손가락이 왜 이래? 괜찮아. 실수했을 뿐이야. 순이 언니는 복자가 만들고 있는 구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도 며느리가 알아줄까? 지난번에 구두약 냄새 난다고 그렇게 무시했잖아. 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내가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 전해지겠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복자도 알고 있었죠. 은하가 이 구두를 신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구두가 완성됐습니다. 복자는 완성된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은한 광택의 검은색 펌프스였죠. 밑창에는 금박으로 은하라는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행복해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졌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3시 복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구두 상자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수제 구두가 들어 있었죠. 상자에는 붉은 리본까지 묶었고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늘 편안하게 걷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복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죠. 거실 테이블에 선물을 놓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있었던 겁니다. 복자는 반가운 마음에 기다렸지만 은하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전화도 안 하시고. 복자는 구두 상자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 선물이야. 직접 만들었어. 은하는 상자를 받아들고는 대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코를 막았죠. 어머님, 이거 구두약 냄새가 너무 심해요. 누가 이런 촌스러운 디자인 신어요? 요즘 세상에.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피를 흘려가며 만든 구두였는데 은하는 단 10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신어봐. 내 발에 맞게 특별히. 됐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은하의 날카로운 거절에 복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들어왔고 상황을 파악한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뭐 가져왔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구두가 아니라 당신이 좀 변하는 거야.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파트를 나와 분리수거장을 지나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자신의 30년 된 작업화가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1994년 3월 15일이라고 적힌 그 신발이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죠.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방금 전 건넨 수제 구두 상자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인생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았죠. 작업화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최미자와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쓰레기통 뒤지시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없으세요? 미자의 조롱에 은하도 거들었습니다. 촌스러운 구두 버린 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쓰레기가 맞아요. 30년이나 신은 더러운 신발도 쓰레기고요. 복자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은 쓰레기가 아니야. 내 30년 인생이야. 너희가 쓰레기처럼 버린 이 신발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혔어. 그 말에 은하와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자는 작업화를 품에 안고 돌아섰죠. 그 순간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구걸하듯 사랑을 바라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건물 등기부 등본 2장이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으로 산 건물들이었죠. 복자는 등기부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그날 밤 9시 도윤과 은하가 복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복자는 거실에서 30년 된 작업화를 닦고 있었죠. 쓰레기통에서 꺼낸 그 신발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도 복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님, 우리 아파트 쓰레기통 뒤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도윤도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건 아니잖아. 쓰레기통 뒤지는 거지도 아니고. 복자가 작업화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너희가 버린 내 30년 인생이야.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장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니, 구두수선이나 하는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 평생 남의 발냄새나 맡으면서 살았으면서. 장민수의 조롱에 은하가 더욱 격앙됐습니다. 맞아요. 구두약 냄새나는 더러운 손으로 뭘 만지든 다 더러워져요.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촌스럽고 냄새나는 작업화도 가져가지 마세요.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죠. 이 손으로 30년간 남의 발을 편하게 해줬어. 이 손으로 번 돈으로 도윤이를 대학 보냈고 너희 결혼 자금도 됐어. 도윤이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죠. 그만해.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도 무시당해. 구두수선이나 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도윤이 화가 나서 식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그럭거렸고 물컵이 쓰러져 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도윤이 식탁 끝을 잡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치와 밥이 바닥에 흩어졌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런 더러운 집에서 이런 음식 먹기도 싫어. 구두약 냄새 밴 밥상이 역겨워. 복자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우려 하자 도윤이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복자의 뺨을 향해 날아온 손바닥이 얼굴에 부딪혔죠.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복자는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73살 노인의 몸이 흔들렸죠. 은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어머니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장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자식이 부모 때릴 정도면 부모가 문제지.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뜨거웠죠. 30년간 키운 아들의 손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어머니를 잡으려 했지만 복자는 뒤로 물러섰죠.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오지 마. 도윤과 은하, 장민수가 나간 후 복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복자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적 정리를 위한 서류였죠.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작업화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신발처럼 복자도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다음 날 오후 2시 한여름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시장 전체가 갑자기 암흑에 빠졌습니다. 정전이었죠. 복자의 구두 수선소도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작동하던 기계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도 관리였습니다. 섭씨 38도의 더위에 가죽들이 습기를 머금기 시작했고 접착제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복자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고급 가죽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녹기 시작한 접착제들을 서늘한 구석으로 이동시켰죠.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재료들이 한순간에 못쓰게 될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배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장의 혼란을 보고 복자를 찾아온 것이었죠. 복자님, 제 차에 아이스박스 있어요. 중요한 것부터 옮기죠. 배 팀장의 도움으로 고급 가죽과 특수 접착제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사왔죠. 20kg의 드라이아이스 비용은 5만 원이나 했지만 복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육점, 생선가게, 야채가게 모두 비상이었죠. 복자가 나서서 지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돈을 모아서 발전기를 빌립시다. 돌아가면서 쓰면 돼요. 상인들이 동의했고 각자 10,000원씩 모아 발전기를 빌렸습니다. 복자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장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비웃으며 말했죠. 에이, 가난한 시장 상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다 버리고 폐업하지 그래. 상인들이 분노했지만 복자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죠. 우리가 가난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예요. 당신처럼 혼자서는 못 살아요. 장민수는 뭐라 대꾸하려다가 발전기 소리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배 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한전에 배상 청구 가능해요. 민법 390조에 따라서요. 제가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복자는 배 팀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인들과 함께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죠. 2시간 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죠. 상인들이 복자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복자 씨 덕분에 살았어요. 역시 우리 시장의 대모님이야. 순이 언니가 복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30년 넘게 여기서 일했더니 이제 진짜 리더가 됐네. 복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죠. 아들이 때린 뺨이 아직도 욱신거렸고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복자는 묵묵히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조용해졌을 때 복자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된 작업화를 신고 낡은 작업대 앞에 앉아 구두를 수선했죠. 비록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이곳 시장에는 복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수천 켤레의 구두를 고친 흔적들이었죠. 복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구두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못 고치는구나. 일주일 후 오전 10시 복자의 가게에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죠.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고 복자도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명품 구두 위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정직하게 일해온 그녀에게
이런 누명이 씌워지다니. 하지만 복자는 침착하게 대응했죠. 서랍에서 낡은 장부들을 꺼냈습니다. 1994년부터 매일 빼곡히 기록한 작업 일지였죠. 어떤 손님이 언제 무슨 구두를 맡겼고 어떻게 수선했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장부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기록은 처음 본다고 했죠. 그때 누군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그는 경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복자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경찰이 상황을 설명하자 판사가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분은 10년째 제 법복용 구두를 수선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신고를 했습니까? 알고 보니 신고자는 최미자의 동생 최기복이었습니다. 62살의 그는 복자가 부자일 거라 추측하고 음모를 꾸민 것이었죠. 명품 구두를 짝퉁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장민수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복자의 단골 고객 명단이 공개된 것이었죠. 국회의원 5명, 대기업 회장 3, 유명 배우 2, 그리고 심지어 전직 장관까지. 모두가 20년 넘게 복자에게만 구두를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직접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복자 선생님을 모함하는 자가 누굽니까? 20년간 제 구두를 완벽하게 관리해 주신 분을 감히. 배 팀장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고죄로 최기복을 역고소하자고 제안했죠. 이런 건 명백한 무고죄예요. 형법 156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저는 괜찮아요. 경찰이 돌아간 후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복자는 작업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명품 위조라니.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그때 은하와 미자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경찰차를 보고 수군거렸죠. 복자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했어. 구두 수선으로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벌어? 미자의 말에 은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분명 뭔가 더러운 돈이 있을 거예요. 복자는 그들을 무시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생각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오후 햇살에 빛났습니다. 대통령의 구두, 대법원장의 구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운동화. 모두 복자의 손을 거쳐간 것들이었죠. 복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안성시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명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죠. 시장,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사회자가 복자의 이력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에서 구두 수선을 하며 서민들의 발을 지켜온 김복자 명장님께 대한민국 명장 인증패와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평생 남들에게 무시받으며 살았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이 직접 상패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복자가 20년간 보육원 아이들의 구두를 무료로 수선했다는 것이었죠. 매달 100켤레가 넘는 신발을 자비로 고쳐줬고 졸업 시즌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새 구두를 선물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신발도 무료로 수리했고 장애인 특수 신발은 원가로 제작했습니다. 한 보육원 원장이 무대에 올라와 증언했습니다.
복자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찢어진 신발 때문에 놀림받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한결같이 도와주셨어요. 관중석 한편에서 은하와 미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복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20년째 구두 맡기는 김 판사입니다. 복자 선생님, 덕분에 한 켤레로 15년을 버텼습니다. 미자가 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상금 1,000만 원이래. 시어머니가 부자였잖아. 은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구두약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대한민국 명장이었다니.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복자를 둘러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명장님, 구두수선의 철학이 무엇인가요? 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구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이에요. 비싼 구두든 싼 구두든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의 마음만은 고칠 수 없더군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기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복자의 눈에 서린 슬픔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장을 나오는 복자를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어머니가 명장상을 받은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동안의 일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엄마, 축하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복자는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지나쳤죠. 도윤이 다시 불렀지만 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시어머니를 쫓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몰랐어요. 하지만 복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그 말에 은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자는 30년 된 작업화를 신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명장이 되었지만 가족을 잃은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복자가 구두를 수선하다가 칼에 손목을 깊게 베었습니다. 30년간 혹사한 손목의 건초염이 악화되어 손이 떨린 것이었죠. 피가 작업대에 뚝뚝 떨어졌고 복자는 급히 천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대가 파열되었고 신경도 손상됐다고 했죠. 최소 2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구두 수선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두 수선을 못하면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것이었으니까요. 병원비만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술까지 하면 300만 원이 더 필요했죠.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명장 상금 1,000만 원이 있었지만 그것도 병원비로 다 나갈 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윤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조조정 1차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었죠. 은하는 남편의 실직 소식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복자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병실 문이 열리고 도윤과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절박했죠. 도윤이 어머니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은하도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구두약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성보다 절박함이 더 많았습니다. 복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지금 돈이 필요해서 온 거지? 복자의 차가운 질문에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복자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죠. 아이고, 시어머님. 명장 상금 1,000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우리 은하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이었구나. 장민수도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죠. 효도 소송하면 부모 재산 받을 수 있어.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복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목의 깁스가 무겁게 느껴졌죠. 73살의 나이에 손목까지 다쳐 일도 못하게 됐는데 가족들은 여전히 돈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과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세요. 복자의 단호한 거절에 은하가 분노했습니다. 어머님, 숨긴 재산 있잖아요. 건물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가족인데 왜 숨기셨어요? 그 순간 복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순이 언니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최기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등기부 열람했어요. 건물 2채나 있더라고요. 월세만 800만 원씩 받으면서 왜 가난한 척했어요? 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다니.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자는 뿌리쳤습니다. 나가, 다 나가. 병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목은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명장이 되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다시 장례식장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흑백이던 화면에 천천히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영정 사진의 주인공이 드러났습니다. 안성 상인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복자는 조물록에 이름을 적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사장은 복자를 진정으로 이해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 명장님께 제가 10년간 비밀로 해왔던 사실을 이제 공개합니다. 유언장 낭독이 계속됐습니다. 복자가 10년 전부터 상인회 구두 무료 수선 봉사를 해왔다는 것, 매달 수익의 30%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왔다는 것, 특히 보육원 아이들의 구두를 20년간 무료로 수선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복자가 소유한 건물 2채에서 나오는 월세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매달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복자의 부탁으로 비밀로 해왔던 것이었죠. 배 팀장이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복자님이 관리한 상인회 기금은 6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었고 세금도 자진 신고하여 성실납세자 표창을 5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최기복이 퍼뜨린 횡령, 탈세 의혹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복자는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천사였던 것이었죠.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기복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죠. 최기복 씨,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이 퍼뜨린 명품 위조 의혹은 모두 거짓이었고 불법으로 타인의 등기부를 열람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최기복이 수갑을 차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은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촌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장민수도 술이 확 깨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의 유언장 낭독이 계속됐습니다. 복자님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 진정한 장인이자 성인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 상인회를 이끌 적임자입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을 흘렸죠.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하지만
복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나를 때렸잖아요. 내 30년 작업화를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은하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완전히 속았어요. 삼촌이 다 꾸민 일이었어요. 복자는 30년 된 작업화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그 신발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두는 수선할 수 있지만 한번 망가진 마음은 쉽게 고칠 수 없어요.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장례식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복자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민수가 술김에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혀가 꼬여 있었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죠. 최기복이 나한테 접근했어. 복자 할머니 건물 빼앗자고 치매로 몰아가자고 했다고.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장민수는 계속해서 떠들었죠. 심지어 구두수선소에 불 지르려고 했어. 보험금 타려고. 내가 말렸는데도 계속 그랬다니까. 경찰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기복의 죄목이 늘어나고 있었죠. 방화 미수까지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삼촌의 진짜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죠. 삼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이었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것이 삼촌의 조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주인이 나섰죠. 복자 씨는 도윤이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매일 자랑했다고요.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은하 씨 사진을 가게에 걸어두고 손님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라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신은 어머니를 때렸던 것입니다. 그 손이 아직도 떨렸죠. 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짐승이었어요. 정말 짐승이었어요. 복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된 작업화를 가슴에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순이 언니가 복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자야,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잖아. 용서해줘. 하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세월을 쓰레기통에 버린 걸 어떻게 용서해요? 내 얼굴을 때린 그 손을 어떻게 잊어요? 배 팀장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자님,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최기복은 구속될 거고 명예훼손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가 문제였습니다. 은하가 시어머니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무릎으로 기면서 복자의 발 앞까지 왔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삼촌이 다 조종한 거였어요. 미자도 울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제 동생이 미친 짓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복자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당신들이 한 짓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복자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윤과 은하가 울부짖었지만 복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30년 된 작업화를 신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복자의 구두수선소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과 은하였죠. 그들은 밤새 기다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자가 셔터를 올리자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기회를 주세요. 구두 수선을 배우고 싶어요. 은하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진짜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복자는 한참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일주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200켤레의 구두를 만지면서 사람들의 발을 보살피는 일이 뭔지 배워봐요. 도윤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자가 낡은 앞치마를 던져줬죠. 두 사람은 그것을 받아 묶었습니다. 첫날 은하는 구두약 냄새에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그 냄새가 온몸에 스며들었죠. 접착제를 만지다가 손이 까맣게 물들었고 손톱 밑에도 구두약이 끼었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가죽로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죠. 셋째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그녀는 특수 신발을 신고 있었죠. 복자 선생님이 10년째 무료로 고쳐주셔서 덕분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구두 수선의 가치를 깨달았죠. 단순히 신발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날 보육원 아이들이 단체로 찾아왔습니다. 찢어진 운동화를 들고 온 아이들이 복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우리 신발 또 고쳐주실 거죠? 복자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다 고쳐줄게. 은하가 아이의 운동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완전히 해진 신발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유일한 신발이었죠. 은하는 정성껏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도윤이 처음으로 구두 한 켤레를 완벽하게 수선했습니다. 뒤축을 갈고 가죽을 기우고 광택까지 냈죠. 복자가 그 구두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구두 수선공 같네. 일곱째 날 은하의 손도 구두약에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을 보며 울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이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배 팀장이 나타나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제 구두 수선 자격증 줘도 되겠네요. 실직해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마지막 날 저녁 은하가 고객에게 수선한 구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오래 신으세요. 구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복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복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구두는 수선할 수 있지만 한번 망가진 신뢰는 쉽게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자가 30년 된 작업화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1년 후 구두 수선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세 켤레의 작업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복자의 30년 된 작업화, 그리고 그 옆에 도윤과 은하의 1년 된 작업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햇살이 세 켤레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복자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호적 정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1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무료 봉사를 해요. 노숙자, 독거노인, 보육원 아이들의 구두를 무료로 고치면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배우세요. 도윤과 은하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 두 사람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구두를 고치기 시작했죠. 한 아이가 찢어진 운동화를 들고 왔습니다.
은하는 그 신발을 정성껏 수선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뛰어놀 수 있을 거야. 구두는 너의 꿈을 담는 그릇이니까. 아이의 환한 웃음에 은하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30년 세월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죠. 도윤은 노숙자 할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구두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버렸던 작업화만큼이나 낡고 더러웠지만 누군가에겐 유일한 신발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따뜻하게 겨울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감사하다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이 어머니의 손과 같았죠. 배 팀장이 가게에 들러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구두수선 가족이 됐네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죠. 복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은하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죠.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건강하게 낳아요. 은하가 울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한테는 구두약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라고 가르칠게요. 1년이 되던 날 복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두는 수선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건물 한 채의 등기부였죠. 이건 태어날 아이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매년 수익의 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해요. 도윤과 은하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계속 말했죠. 발밑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걸 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 켤레의 작업화가 다시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30년 된 것과 1년 된 것들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한 가족처럼 보였죠. 비록 법적으론 끊어진 관계였지만 구두를 통해 이어진 새로운 인연이었습니다. 복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구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 이제 너희도 알겠지. 30년간 구두를 고치며 살아온 복자의 손은 결국 사람의 마음까지 고칠 수 있었습니다. 발밑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세 켤레의 작업화가 나란히 놓인 모습처럼 상처받은 관계도 시간과 진심 어린 노력으로 새롭게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구두약 냄새가 가득한 그 작은 가게에서 복자는 오늘도 누군가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복자의 삶을 존중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운동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